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시장에 펼쳐진 다양한 정보들 모아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많은 정보들 모아 오신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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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나 또 멋진 명쾌하고 간결한 인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 할 얘기는 또 트럼프의 입이 시장을 들썩였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하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세. 관세가 중국에는 무조건 높은 관세. 그러니까 취임 후에 이제 그 60%의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고 오늘 또 이런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좀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는 이게 득이 됐냐 실이 됐냐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제 관세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든 중국이든 여러 나라들이 이거에 관련된 예정된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매출이나 이런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에 상위 있는 게 산동 샨차오라는 거하고 레전드 바이오텍, 화리산업 그리고 아베리 홀딩 센전 같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만 보는데 중국의 대미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좀 있고 알리바바도 사실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도이치텔레콤, 로슈, 노바디스 많이 들어보신 업체죠. 익스페리언, 노보, 노르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보도가 오늘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 지원책에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2.82% 하락한 137.9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140달러 이 밑으로 떨어진 걸 제가 본 적이 최근 들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엔비디아의 그 어떤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국에 팔고 있는 상당수의 물량을 못 팔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됐고 결국 이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시총 1위를 지켜왔던 걸 애플에게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3조 3,780억 달러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은 3조 4천에서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4천을 밑으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애플이 이제 상승하는 구조이고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마지막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 왜 이런 걸 200개 정도를 이제 수출 제한 품목에 넣었습니다. 무역 수출. 그랬다서 이제 요 부분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인데 이 부분을 중국에 이제 선적할 경우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네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 때는 이 정도는 왜 아니었나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오기 전에 뭔가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단순히 이제 기사들은 이제 지금 보면 단순히 뭔가를 그냥 팩트만 나열해주고 있는데 이걸 잘 묶어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걸 잠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I 쪽 반도체는 호황인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PC, 민생용, 산업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부진하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AI 쪽 테마라고 그래야 되나? 그쪽을 어쨌든 유심히 보시면서 우방향 쪽으로 가는 게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른 반도체 업황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인 사이즈로는 많이 커졌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가 그렇죠. 주로 쪽으로. 그쪽이 네. 주로 이끌어가는 거고 나머지 분야는 사실은 저조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쪽 분야의 필요성이나 시장 자체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스마트폰이나 PC나 이 산업이 지금 그렇게 호황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가지고 산업용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작하는 분야는 사실은 좀 약간 부진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TSMC CEO 겸 이제 이사장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전체 시장에서 AI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TSMC가 지금 1등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실제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많은 걸 종합해 보면 향후 한 5년간은 계속 이쪽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취업
쪽에도 보면 AI 쪽 관련된 인력들은 뭐 인재 유출도 계속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HBM 쪽으로 사업 조금 더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전반적으로 예전만 못하지만 HBM 쪽은 상승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야가 상쇄할 만큼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HBM 쪽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어쨌든 그 스마트폰 출하량은 사실 이제 보니까 4.0% 증가했는데 미국의 경우 PC 출하량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 전반적으로 해서 이 분야가 지금 칩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차피 보는 분야가 우리가 PC로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대체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PC가 그건 맞아요. 네, 뭔가 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볼거리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다. 핸드폰이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역할을 못했지만 사실 지금 거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실질적으로 PC가 더 불편해요. 뭔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쓰는 구현된 이 어떤 모바일 환경이나 전체적인 환경에서 PC가 훨씬 더 불편한 측면, 열고 전원을 켜고 뭔가를 하기에 불편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작업이나 큰 작업을 할 때는 앉아서 PC를 써야겠지만 그 외에 생활 속에서는 이게 점점 더 사라져간다는. 옛날에는 PC가 무거워도 막 들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깨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태블릿 좀 네, 많이 태블릿도 쓰시고. 사실은 좀 무겁다고 치는데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모바일 환경에서 적응이 가능하고, 우리 PC는 그게 어려우니까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디서나 연동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핀테크 시대가 되면서 뭐 어떤 뭘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안에 따른 부분이 철저해지면서 제가 볼 때 그런 데는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이따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테더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전까지 핀테크가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지금은 화폐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제나 이런 시스템을 시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환율은 나라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서로가 이제 교환 가치를 하면서 수수료가 있고 그때그때 위험성 가지고 있을 때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공격받을 가능성도 좀 있고. 맞아요. 예, 물론 뭐 이 태도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봐도 자꾸 딴 데로 새기는데 거래량을 봐도 테더가 비트코인의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되게 커요. 그 예. 유동성, 자산이 굉장히 네네. 큰 회사여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걱정할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빨리 흐름이라고 하면 잘 조정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더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오늘 그거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메타랑 아마존 네네네네. 쪽으로. 그거는 또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전 세계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마치 유행 같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이게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감시 강화하는 게 어떤 약간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 원체 독점적이고 강력한, 왜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구글이나 이런들이 제가 망을 다 깔아놨는데 망 사용률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 왜냐면 망 사용률 하나도 되지 않는데 유튜브 같은 거를 다 우리가 활용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돈을 벌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거를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은 걸 자기네들이 활용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망을 깔아놓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과금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좀 예, 문제가 그 제도적으로 될 것 이제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독점이라는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독점과 그다음에 어떤 불공정 거래. 예, 그 두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과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래 자체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빅테크나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을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로는 상대할 수 없으니 제도적 안에서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독점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제재가 들어갈까요? 거긴 쇼핑 예,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건 일본에서 문제가 돼요. 아마존 재팬이 일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마존 재팬이 라쿠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예, 뭔가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쿠텐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고 좋고 좋았었는데 일본 자오 재팬이나 좋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존 재팬이 잘 되고 있어서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데 판매 가격 인하가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을 너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존 수익을 높이고 자사의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유치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입점하는 기업은 이게 이제 큰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다 보니까 입점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감수하고서라 서로 들어가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러면 모든 세금이나 이익은 아마존이 다 가져가고 일본에서는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요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과 유럽 당국에서도 사실은 또 이어지는 게 또 있어요. 규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소가 진행 중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들에게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제재를 할 때 보면 정보 유출이 됐느냐, 강요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강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를 만약에 이게 어떤 실정법이 나오거나 뭔가 제재 조치가 나오면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항상 뭔가 좀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EU에서 그 구글 스토어, 네네. 애플 스토어에 관해서 네네. 이미 제재가 들어갔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임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저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게임사가 그 애플 스토어에 냈던 금액 수수료율이 전체 실적의 무려 17%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내게 된다면 이제 네네. 유럽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시나리오적으로 이제 그 과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6%나 평균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 플레이 스토어를 안 깔게 되면 네, 그게 대체도 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팁 중에 하나인데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로 결제를 안 하시고 PC로 결제를 하시면 훨씬 싸요. 그래요. 앱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몰랐어요. 뭐 카카오 이모티콘을 산다. 네. 그랬을 경우에 PC로 사시잖아요. 훨씬 싸요. 훨씬 싸요. 오,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카카오 이모티콘이 PC랑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걸 매달 지불하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불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3,900원인가 그런데 다른 걸로 하면 그보다 1,000원이 비싸거나 1,500원이 더 비싸요. 매달 그렇게 내는 게.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큰 거예요, 여러분. 네네네. 그래가지고 EU 쪽에서 이번에 그렇게 판결 난 게 그것 때문에 애플이 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좋게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네네. 국내 기업한테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맥락 자체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네, 그럼요. 네. 이익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취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너무 많은 걸 뺏어가고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구독 경제가 생기면서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구독을 거의 다 하거든요. 애플 1부터 시작해서 애플 1, 챗GPT도 하시고, 챗GPT도 하고 애플 1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OTT는 OTT는 거의 다 보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모든 걸 거의 다 구독을 한다고 보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근데 하다못해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 자체도 제가 구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주는 사이트들에도 다 들어가서 보고 차트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좀 편해졌죠. 어디 거기 안 가도 그 자료들을 다 받아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뭐 하지만 비용이 그만큼 많이 고정비가 10만 원이면 여러분 네. 되게 큰 거거든요. 네. 그걸 뭐 3년 5년 했다고 쳤을 때도 그러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아 그래요. 네. 끊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그다음에 좋나요? 이제 뭐 아니 편하고 자료를 찾는데 좋아서. 시간을 절약해 주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장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볼 때 그런 사이트들을 보지 않으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뉴스를 다 들어야 되는데
사실 현지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여기 있으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가 뭔가 서비스를 지금 리포터를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 장짜리로 해준다. 각사마다 나오는 거. 그러면 그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거를 몇 개 추천해 주세요. 저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보면 그 메타도 지금 잠깐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갔나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이제 강제 매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4일자로 하게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반독점 위반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라는 걸 이제 메타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쓰셔서 알겠지만 요거 하면서 인수하면서 이제 반독점을 했다라는 거 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재판이 나왔으면 이걸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강제로 구구장 비슷한 거죠. 그러면 완전 위기네요. 네, 인스타그램 없는 메타. 네.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근데 이제 강제로 이제 해체를 자꾸 시키고 있는 거죠. 독점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인스타가 더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페이스북보다. 네, 페이스북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이제 소송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각 판정이 났었는데 계속 소송이 들어와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빅테크 기업들의 리스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운명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저는 근데 트럼프 정부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를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애플이 되게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요? 네. 왜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쿡 CEO가 팀 쿡. 네, 로비를 정말 잘하세요. 로비라고 뭐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 뭐 관세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200개 품목이 만약에 뭐 부품이 소화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해서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더 잘 될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걸 깎아준 대신에 저는 중국 진출할 때 애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애플 자체가 어쨌든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거든요. 제품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쨌거나 메꿀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관세,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유예하거나 좀 있는 동안 좀 적용을 좀 늦춰달라거나 할 수 있겠고, 그거는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을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그 트럼프가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애플도 미국 쪽에 관한 매출이 있지만 중국 쪽 매출이 상당하더라고요. 중국 매출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보시면 아이폰 16이 처음 나올 때 이제 혹평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고. 맞아요. 도대체 비싸기만 하지 뭐 AI 기능도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AI 인텔리전스라는 기능 자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쉴이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약간 딱히 그 기대했던 그게 너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도 비판을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약간 강박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윈도우하고 애플 OS를 보면 애플은 완벽하게 구현돼서 에러가 없었거든요. 사파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윈도우는 나올 때마다 말이 많은 거예요. 익스플로러 나올 때마다 에러가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 있는 어떤 그 구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해가면서 성장했던 것 같은요. 그래서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 애플을 많이 따라가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건지 지금 엔비디아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AI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막 에러가 나고 과열이 나면 또 다시 고쳤다가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애플은 그거보다는 좀 안전하게 완벽하게 냈을 때 시장에 내놓는 그런 방식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가격을 낮추면서도 되게 고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기업 철학이겠죠. 네. 그렇죠. 기업 철학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철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빅테크 쪽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은 좀 그래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쪽은
글쎄요, 물음표이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쪽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자체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황 회장님의 어떤 스탠스 같아요. 황 회장님의 스탠스. 황 회장님이 지금처럼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 이런 데를 계속 돌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뭔가를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1위 기업이고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생각에 너무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내에서 출범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최근에 AI 서밋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여유가 많으신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은 되네요. 맞아요. 약간 그 쇼맨십도 좀 있으시고 네네네. 우리 말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말로 따지자면 뭐 관종이다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네네.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관해서. 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본부장이 팔로우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그러면 이제 과세 유예에 관해서 네, 과세 유예가 이제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음. 뭐 지금 오늘 이제 26일 날 오늘 열리기로 했던 이제 기재위 전체 회의가 무산됐고요. 전날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전날 조세소위원회 산하소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보류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의 너무 성원이 뜨겁기 때문에 쉽게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입장 안 바꾸고 계속 일단은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예,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대신에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하는 가상자산 양도하거나 대여한 투자의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대해서는 20%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만약에 1,000만 원 벌면 75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20%. 그럼 얼마입니까? 몇 프로 과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몇 퍼센트인지 뭐 구간이 있겠죠. 물론 구간이 있겠죠.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는 20%를 한다 그러면 뭐 750만 원에서 20%면 그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150만 원이니까 750% 150면 60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 지금 막 상승 국면 타면서 몇 년 동안 한 2년간 굉장히 약세장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손실은 보상을 해줄 거냐? 근데 과세는 원래 이제 손실된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보세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좀 화난 분들이 이제 그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긴 거나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원래 이제 모든 세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정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장이 이렇게 세운 거는 사실 트럼프잖아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촉진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방치해놨다가 이게 돈 좀 벌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거 맞아요. 딱 거기다가 빨대를 꽂는 거 아니냐. 네, 딱 그 표현이 방송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딱 그게 와닿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의 과세 부분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투자를 좀 할 수 있게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비트코인 실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 준다든가 지금 없지만 ETF 같은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NFT 같은 것들도 좀 해주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이겠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뭔가를 연계한 상품들을 해서 투자가 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꺼릴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계한 상품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면 저는 훨씬 더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함을 느끼고 불안감도 좀 덜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저희는 ETF 같은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국에서도 못 사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투자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직접 투자를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럼요. 좀 누가 대신에 투자해 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를 사기가 물론 뭐 쪼개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펀드처럼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개념에 들어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리스크를 해치해 준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빨리 제도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차라리 거기다 과금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거기 투자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돈이 자꾸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러면 맞아요. 달러가 계속 쓸 수밖에 없으면 안에서 뭔가를 구입할 수 있고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이 몰리게 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뭐 그래도 유예가 일단은 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요즘에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좀 법을 이제 잘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그 안에서 조금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예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좀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저도. 자,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하시면 네. 제가 또 암호화폐 조정이 조금 나와가지고요. 그 가격만 먼저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4% 비트코인 떨어졌어요. 이제는 고점인가 이제 10만을 고지에 두고 네네네. 지금 93,000 녹화 기준으로 11월 26일입니다. 대신에 이더리움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더리움 이야기도 조금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쪽으로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뭐 솔라나나 이제 리플과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마켓캡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3.5% 간밤에 좀 빠졌는데 이유들을 데이터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이 오늘 또 과세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던 게 주요 가상자산 과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 국가들도 법이 아직은 집행 중인 곳이 있고 확정된 곳이 있어서 완전 이렇게 다 시행이 된다는 건 아니고 윤곽전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국내가 처음에는 250만 원 공제 이후에 20% 분리과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천만 원 이제 공제에 관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격분을 했다는 거죠. 완전 화가 좀 많이 났었던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2년 추가 유예를 좀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많은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지금은 이제 방금 속보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예가 당장은 좀 됐다고 보면 되고요. 미국이 굉장히 좋아요. 1년 이상 보유하면은 0%의 세금을 4만 달러 벌기 쉽지 않으니까. 네, 4만 달러 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국의 문화 자체는 투자로 봐주는 거죠. 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해서 그 가치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뭐 초과할 경우에는 10에서 15에서 20% 과세를 할 거다 이런 게 있었고 1년 미만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개인 소득에 따라서 또 종합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영국 쪽은 3,000파운드 공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후반대. 공제 이후에 소득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할 거고 영국 쪽은 이제 1,000유로입니다. 이거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 공제 이후에 1년 이상 네. 근데 여기도 1년 이상 보유할 시에 또 비과세 쪽으로의 혜택을 주세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좀 과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조금 공제액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쪽은 이제 계속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쪽은 이제 과세가 개인 소득별로 15에서 55% 종합과세라고 해서 일본 쪽도 사실은 조금 말이 많았었어요. 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싱가포르는 참고로 과세를 안 합니다. 이 싱가포르답죠. 그래서 과세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한 외신에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좀 이동 중이다라고 해서 사실 실제로 도미넌스도 비트코인 쪽이 좀 떨어지고 이더리움 쪽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6%가량 상승을 해서 3,500달러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비트코인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QCP 캐피탈에서 비트코인이 12월까지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고 시장 관심도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도미넌스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자들이 36.6만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고 이 규모가 올해 4월달 이후에 최대치다라고 해요. 이때 보면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하방으로 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장기 보유자들이 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장기 보유자들은 대부분 단기 투자를 안 하시는 이제 좀 오래된 그래도 1년 이상 정도 된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매물의 벽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좋은 지표예요. 그만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랜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하방의 경직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큰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비트코인 가격에서도 유동성이 좀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거를 좀 보고 있고 4월 달에 사실 하락이 했던 이유들은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아마 그때 시장의 상승 좀 지켜보면서 매도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단기적인 이제 고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은 조금 시장에 있었다. 일부 물량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적으로 보니까 블랙록 아시죠? 이제 현물 ETF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이더리움에 관한 총 운용 자산이 2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AUM이라고 해서 이제 운용 자산, 이제 기업의 운용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20억 달러가 돌파가 됐고 이더리움 보유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블랙록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한 이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멈추셔서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ETF의 유입과 최근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너무나 거의 커플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오히려 이제 ETF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더리움 쪽에 관한 현물 ETF가 전날 41억 원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도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보유량들, 운용 자산들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의 시장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유입과 유출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ETF에 관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하루 동안 총 합산을 해봤을 때 유입된 게 더 많더라. 그러니까 매수 관련자들이 더 많더라라고 한다면 이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유출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 빨간색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과 엄청난 상관관계를 보여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솟아있는 구간의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이날 하락했던 날 이렇게 보면 또 유출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ETF에 관한 유입과 유출도를 최근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잘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이만큼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에 관한 가격 상승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6거래일 만에 다시 순유출로 전환이 돼서 4.3억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더리움과 다른 모습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자면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의 수급 자체가 비트에서 이더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현재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속되는 여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는 방식으로 하겠고요. 지금 딱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트위터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도지를 이제 피해가는 거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했는데 이 도지코인, 이 시바견이 도지코인의 상징이잖아요. 이 시바견 구름이 이 미국을 이렇게 덮치는 그런 이상한 사진을 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근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지코인이 안 올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더 이상의 펌핑이 어렵다. 근데 도지코인의 고래 투자자, 그러니까 완전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 대규모 거래소에 입금을 했다라는 게 포착이 된 거죠. 매도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트랜잭션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도지코인의 네트워크에 2건의 대규모 거래가 보였는데 그 중에 한 건은 개인 지갑에서 콜드 월렛에서 코인베이스로 1억 9,700만 도지를 약간 이체를 했다. 하나로 8,4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제는 좀 큰 손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관련한 자료도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도지를 한번 펌핑시키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밈코인 이야기로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더 할 말 혹시 없으실까요? 그건 없고 다음에 시간 되시면 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그
비트.D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했던 그게 사실은 되게 비싼 컨퍼런스였거든요. 입장료만 해도 30만 원 가까이. 그래요? 네. 근데 1,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관심이 많을 정도로 진짜 비싸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들 가고 싶어하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왔고 많이 오셨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긴 했어요.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테더에 관한 이야기가 한 주제였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걸 받아들이고 개선해서 물론 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건 해외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야나 그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한번 저희가 좀 같이 토론하듯이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랩소디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